예, 이번 역시도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현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상담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큰 얘기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시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원인으로 꼽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을 활발하게 접종한 나라들 우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년 만에 굉장히 큰 수치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5%가량의 인플레이션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요. 일단 과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지금이야 뭐 코로나라고 하는 가장 큰 대형 이슈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일들이 다 묻혀버렸지만 한 5, 6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회귀를 해보면 14, 1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달에는 LTV를 70%까지 상향을 해주고 또 같은 해 9월 달에는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이 규제 일반도에서 이제 전부 다 완화 위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것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바로 강남 재건축 일대의 분양장, 그리고 강북 지역 뉴타운 일대의 재개발 진행들, 그리고 밀어놨었던 이기 신도시들의 분양장이 2015년도 이후부터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설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많이 깔아앉아 있었던 상태에서 상당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뭐 이게 100% 건설 투자의 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체 경제 성장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의 수치가 건설 투자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와 동시에 2014년, 15년, 16년, 17년을 거치면서 이제 아무리 부양책으로 건설 투자 붐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가파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17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히 급한 규제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붙은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워낙에 덩어리가 큰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불길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옆으로 번지는 그런 현상들이 17년 이후부터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시장은 어떻게 흘러왔었냐면 여태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상 서로 공존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는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라는 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3분기 이후부터는 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하방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로 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전 세계가 이 밸류체인상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홀로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었던 제조업체들마저도 미국 본토로 흡수를 하려는 모양새를 보였었고 또 경제가 워낙 활발하게 좋아지다 보니까 실업률이라든가 물가지표 같은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 변수가 되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 이후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4차례 정도, 한 해 안에 4차례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기 여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었던 많은 신흥국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왔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역시도 19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씩 분위기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 12, 16 대책으로 다주택자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편법으로 명의분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뭐 주택 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법인 설립 아니면 신탁 같은 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19년 연말에 거의 다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2020년도 초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었어요. 특히 어디가 많이 깔아앉았었냐면 강남 재건축 시장 위주로 호가폭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21, 2억 호가를 불렀었던 모 재건축 아파트가 16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작년 한 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자산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들어왔었던 해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그 나라의 본토들을 덮치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유동성 정책을 펼쳐야지만 이 단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만 코로나가 덮치고 다른 나라들에는 그 여파가 적었다면 우리나라 혼자서만 그 막대한 유동성 정책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나라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이런 식의 막대한 유동성을 펼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게 될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앞으로 단기 몇 년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올 위기가 어떤 위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풀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제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는 시차의 존재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상방, 위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들을 일부 확대해서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자산 시장 영역에 대한 무리한 대출,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혹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형태로 대출을 무리하게 끼신 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메시지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귀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가장 겁냈었던 이슈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다 보면 이 현금이라고 하는 거의 값어치가 실물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완전히 똥값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문제가 바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대규모 물가 상승이 발표가 되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반응을 했었냐면 자산 시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망가지더라도 이 물가를 잡는 움직임을 더 크게 펼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빚이 쌓여져 있는 그런 시장의 영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흐르게 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역시도 마스크를 다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오시면 가끔 이런 질문들을 드리거든요.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 많은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행을 가장 먼저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도 마스크 벗고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여행 영역이에요. 그리고 소비 영역이고, 이 소비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급하게 많이 올라붙은 자산 시장 가격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연착륙하는 형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딜레이되는 기간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가 된 상태에서 약간 작은 립서비스성인 정책이라던가 이슈에 따라서 큰 폭으로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 그것을 증명을 하거든요. 거래는 없어진 상태에서 약간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하나씩 나오면 일순간 매수 심리가 더 높아지면 가격 호가를 확 올리고, 또 간혹 가다가 세금 같은 혹은 금리 같은 문제로 매도인들의 심리를 자극한 이슈가 나오면 약간씩 호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장기적인 조정장으로 만약에 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용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와 인구 구조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소형주택 물건들, 그런 물건들 위주로 한 투자가 일부 병행되어줘야 할 것이고, 또 나머지 일부 현금은 보유한 형태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세미나 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